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억 원으로 재건축 가능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7억 원 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출 규제를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요. 대출과 관련된 정책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좀 정책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 발표됐죠. 6월 17일에 발표됐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하면서 쭉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저번 시간에 언급한 방법은 뭔가요? 전세 끼고 대출 받아서 사는 방법인 거죠.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할 수가 없죠. 그래요. 그러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벌칙을 받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또한 기존 9.13 대책과 12.16 대책에서 부여한 전입요건 등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호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합니다. 실거주를 강화한다고 하죠. 아울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무주택자가 전세 끼고 대출 받고 샀을 때 6개월 안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신문을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중앙일보 2020년 9월 15일자에 언급된 말이죠. 무주택자였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매수한 집으로 이사해야 하나?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옮겨야 한다. 실거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만 1년 안에 전입하는 조건이었다. 그전에는 이제 9억 원 이하의 집을 사면 실거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죠. 근데 실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생겼다고 하죠. 하지만 지난 6월 17일 6.17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6개월 안에 이사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요. 실제로는 이사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이사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죠. 그래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1억 1200만 원을 가지고 샀어요. 대출을 받고 실거주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돌려받냐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이 없는데. 그래요. 집을 빼앗아 간단 말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하겠나 생각은 들지만 또 알 수는 없는 거죠. 좀 확인을 잘 해보고 스스로 잘 판단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요.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 구매력이 약하거나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요. 대출 규제 같은 거는 위험 관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출 규제까지 뭐예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해서 그런 거죠.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기회를 빼앗아 가는 거죠. 안 좋은 정책인 거예요. 나쁜 정책인 거죠, 사실은. 그래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만 집 사라는 거죠. 한 3억 대출 받으면 4억 2천만 원 현금 들고 있는 사람만 집 살고 그래요. 이자 내라는 거죠. 그래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는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집 살 수 있죠. 장기간 그래요. 대출금을 갚으면서 또 그래요. 집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정책이 아닌 거죠. 구매력이 풍부한 무주택자만 집을 사라는 얘기인 거죠. 그릇된 정책인 거예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 좀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시각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재건축과 관련된 말도 있죠. 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이 어려워지겠죠. 요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죠. 1차 안전진단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렇죠. 또한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재건축을 까다롭게 했죠. 또 한번 볼게요. 또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조합원 거주 요건은 관련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헌법재판소도 문제죠. 그래요. 문제예요, 지금.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재건축 초과 이익은 남의 재산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뭔가요,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인데 아파트 공급이 맞겠죠. 그 사회 전체 이익에도 반하죠.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재건축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특히 투기 과열지구의 재건축. 재건축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시각을 알 수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했죠. 그 원인을 뭘로 보고 있나요? 재건축과 투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공급 부족으로 보고 있지 않죠. 그 시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급한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많이 나겠죠.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수익이 많이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수익이 크다는 말은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수익이 크면 클수록 어떤가요? 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빨리 공급해라는 얘기인 거죠. 사회에서 필요 없는 거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비싸지 않죠. 가격이 상승하거나 비싼 건 무슨 말인가요? 빨리 공급해라는 시장의 신호인 거죠. 빨리 필요해라, 빨리 필요하다, 급하게 필요하다, 매우 중요한 거다. 그게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죠, 시장에서. 그래요. 시장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게 안 나타나겠죠. 그래요. 빨리 필요하단 말인 거예요. 급하게 필요하니까 빨리 공급해란 말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문재인 정부의 시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떤가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죠. 그거는 뭐 어느 정부 탓은 아니에요. 예전에 확인했죠. 장기간 금리가 많이 하락했죠. 그게 이제 서울 아파트의 상승 원인이 됐죠. 상승을 촉발하는 게 됐죠. 그 전에 뭐가 있었나요? 서울 아파트의 부족이 있었죠. 그 예전에 확인했죠. 서울 아파트의 비중은 굉장히 작죠. 부산이나 대구보다 작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작아요. 절대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는 거죠. 절대적인 결핍 상태에 있는데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격 상승을 촉발시킨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확실한 거죠. 그럼 문재인 정부 시장은 어떤가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원인을 뭘로 봤나요? 개발과 투기로 봤다는 거예요. 아파트의 부족, 금리 하락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썼나요? 재건축, 재개발을 금지시켰죠. 재개발은 어떻게 금지시켰나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금지시킨 거죠. 재건축은 어떻게 금지시켰나요? 재건축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또 뭔가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실시를 통해서 또 금지시킨 거죠. 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거의 못하게 하고 있죠. 서울 분양이 안 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새 아파트 공급 억제가 되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각은 어떤가요? 새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안정 내지 하락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정상적인 시각은 어떤가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어요. 원인을 뭘로 봐야 되나요? 시장에서는 결핍이 발생할 때, 즉 공급이 부족할 때 가격이 상승하죠. 시장의 입각에서 바라보면 공급 부족으로 보는 게 맞죠. 공급 부족으로 보면 뭘 해야 되나요? 재건축 재개발을 장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키려 하겠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려 하겠죠. 문재인 정부 시각은 정상적인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 안 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확인이 됐죠. 개발 안 하니까 어떤가요? 잘 상승하죠. 개발하면 개발하는 지역이 상승하겠죠. 왜 그래요? 환경이 개선되니까. 시장에서는 모든 게 가격으로 표시되죠. 환경이 개선됐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 걸로 표시되겠죠. 5억짜리 집이 6억짜리로 표시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떤가요? 환경 개선이 가격으로 표시되는 거죠. 좋은 현상인 거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결핍됐을 때 가격이 많이 상승하죠.
확인해야 돼. 두 가지 구별해야 돼요. 환경이 개선돼서 가격이 상승하는 건 좋은 일인 거예요.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죠. 결핍이 돼서 상승하는 건 뭔가요? 안 좋은 일인 거죠. 빈곤해지고 있다는 말이니까 또 빈곤하다는 얘기인 거죠.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문재인 정부 시각은 하여간 개발과 투기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보고 있어요. 그 원인으로 보고 있죠. 개발과 투기를. 그러면 투기를 하면 투기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기 세력을 뭘로 보고 있나요? 다주택자로 보고 있죠. 이 다주택자에는 임대사업자도 포함이 되죠. 또 누굴 투기 세력을 보고 있나요? 대출로 주택 구매하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자를 또 투기 세력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대출 받으면 빨리 실거주 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벌칙을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투기 세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전세 끼고 구매하는 자 역시 투기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뭘로 살고 있나요?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죠. 전세 끼고 사면 팔 때도 양도세를 과하게 부과하죠. 그래요. 다주택자만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게 아니죠. 알 수 있는 거죠. 정책들을 보면 드러나죠. 이번 시간에는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 아파트를 어떻게 구매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한 구매력이 한 3억 원이 돼요. 뭐 현금이 한 3억 원 있다고 보면 되죠. 구매력은 대출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3억이 있어요. 3억 원에 맞춰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좀 더 비싼 집을 사죠. 좀 마음에 드는 집을 사야 되니까. 또 수리도 좀 하긴 하죠. 그래요. 보통 한 4억 원, 5억 원 이렇게 정도 비용이 들어요. 그 2억 원은 장기에 걸쳐서 이렇게 갚아 나가죠. 5억 원 아파트 구매를 하면 보통 한 3억 원은 이제 현금 지불하고 한 2억 원 대출 받죠. 좀 보수적인 사람은 한 4억 원짜리 집을 구매하겠죠. 한 3억 원. 그래요. 현금 지불하고 한 1억 원 대출 받아요. 그래요. 장기간에 걸쳐서 한 2억 원 상환하죠. 5억 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집을 구매하는데 어지간하면 구매하죠. 그 한 3억 원 정도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래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뭔가요? 구매력이 3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5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살 수 있죠. 전세로 살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장기간에 걸쳐 저축을 하죠. 어떤 이는 집을 사서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3억 원 있으면 전세 살면서 저축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지만.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격이 100%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한 100% 상승했죠. 5년간. 그래요. 했어요. 그런 경우 가끔 반값 아파트 정책이 나와요.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한 정책인 거죠. 그래요. 노무현 정부 때 장기간에 걸쳐서 뭐 김대중 정부부터 많이 올랐죠. 200% 이상 올랐죠. 그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 정책을 했죠.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34평 그러니까 84제곱미터를 과거에는 한 5억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죠.
구매할 수 있었죠, 서울에서. 뭐 그런 사람은 대출을 이용했겠죠. 1억이든 2억이건. 그리고 처음 아파트 사면 어떤가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가격 하락하면 어떡할까요? 가격이 실제로 하락했었죠. 그 마음이 괴롭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괴로워요. 또 대출을 사용할 상황에서는 이자도 내기 때문에 더 괴롭겠죠. 대출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가요? 사자마자 그래도 한 1억 정도 이익이 나 있으면 괜찮죠. 그래요. 안심이 되고 기분도 좀 좋은데 사서 산 가격보다 하락하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당연하죠.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손해까지 나면 굉장히 괴롭겠죠.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파트 가격이 2배로 올랐어요. 10억으로 폭등했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10억으로 폭등했어요. 10년 걸렸다 가정할게요. 2억을 갚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10억짜리 집을 얻게 되는 거죠. 5억 수익이 났죠. 그렇게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서 집 산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죠, 되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집 사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값이 안정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좀 그래도 제법 많이 생기겠죠. 드물지만. 그래요. 그런데 가격 하락, 이자 부담이 가격 하락했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 보면 어떤가요? 바보로 보이겠죠. 왜 집 사냐. 전세 살면 되는데 세금도 안 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10억으로 폭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장기 거쳐서 2억을 저축했으니까 5억은 있어요. 근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가요? 이제 집을 살려고 하면 과거에는 이 사람과 처음 사람과 마찬가지로 34평짜리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제 구매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25평 아파트를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한 7, 8억 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입장이 똑같았는데 우울하겠죠. 옛날엔 바보라고 욕했는데 이제 자기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값 아파트 정책은 뭔가요? 이런 사람을 구제해주는 정책인 거죠. 일부라도 10명 중에 이런 사람이 한 10명 있어요. 그럼 한두 명 구제해주는 정책이죠. 구제받은 이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10억 원 하는 아파트를 반값에 구매했어요. 이 사람은 또 대출을 안 끼니까 그래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위와 같은 사례를 거치죠. 그리고 이때 안 샀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부분 다 사죠. 근데 끝까지 버티는 이들이 있는 거죠. 버티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이들을 구제하려고 하죠. 정부는 했었죠. 구제를 했었죠. 다 구제받았나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 일부를 구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제하는 게 올바를까요? 올바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택은 누구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선택을 했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선택을 했으면 어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요. 또 당연하죠. 이 사람은 어떤가요? 두 번째 사람은 집 안 산 사람은 편하게 지낸 기간이 있었죠. 그래요. 또 그에 또 어떤가요? 상승할 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산 거죠.
상승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샀겠죠 또. 그래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죠.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아요. 왜? 이 사람한테만 특혜를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좀 대출을 받아서 고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뭐 아주 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모가 사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죠. 흔하지가 않아요. 뭐 대부분 뭐 부모한테 조금씩 도움 받을 수는 있겠죠. 3억 원 아파트 사면 뭐 5천만 원, 1억 정도 뭐 이렇게 도움 받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결혼 자금으로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집을 사지 끝까지 버티는 이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죠. 당연한 거예요. 극소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은 또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또 사회적 약자가 아니죠.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도 아니고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도 많죠. 굳이 돈 있는 사람 구제해 줄 필요 없는 거죠. 볼게요. 주택 구매자는 어떤가요? 반값주택, 반값아파트의 정책을 실시하면 주택 구매자는 아무런 이익이 없죠.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어떤가요? 국민 전체에 이익이 돼야 되죠.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또 무주택자 중 반값아파트 제공받지 못하느니 아무런 이익이 없죠.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무주택자 중 반값아파트 제공받지 못하는 이 중에는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도 있고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도 있겠죠. 그런 이들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무주택자 중 반값아파트 제공받으니 그 사람만 이익이 있는 거죠. 위의 사례에서는 5억 원 이익이 생기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시장에서 집을 구매해야 될 사람이죠.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값 아파트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 위 사람은 7억 원에서 8억 원의 시장 가격을 지닌 아파트를 구매하겠죠. 당연하죠. 그럼 반값 아파트 정책은 뭔가요? 시장의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이죠. 잘못된 정책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집을 구매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겠죠. 시장 기능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값 아파트 정책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어떤가요? 아파트가 공급되게 하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아파트 구매해야 할 사람을 빼낸 거죠. 반값 아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다면 시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만약 시장에 맡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됐겠죠. 다른 도시처럼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비중이 한 50%까지는 됐을 거라는 거죠. 5% 이상은 증가했겠죠, 비중이. 그러니까 5% 이상 증가했다는 거는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비중은 3%밖에 안 증가했죠. 그러니까 한 5% 이상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중이 한 10%는 증가했겠죠, 10년 사이에. 그래요. 정부가 개입하면 어떤가요? 시장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제공해야 되겠죠. 시장하고 비슷한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근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기능을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에 대한 대가를 대한민국 역시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